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자 미국으로 떠난 윤석열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와 경제 협력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오늘로 이틀째를 맞았고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처리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 관련해서 여야의 속내도 복잡해 보이는데요. 다양한 현안들 보수의 품격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18일 경찰이 치안 업무 중심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는데요. 내근 부서를 축소해 순찰 인력을 9,000명 이상 늘리겠다는 건데요. 경찰 내부에서 반응은 심상치 않습니다. 어떤 반응인지 사건 본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까지 한입뉴스에서 챙겨드리겠습니다. 9월 20일 수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문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프닝을 하는데 박정호 기자 크게 웃을 뻔했어요. 그죠? 제가 9월인데 8월로 하려다가 9월로. 네. 이게 방송이 아찔아찔합니다. 네. 또 시간도 너무 빠르고요. 언제 8월인지 9월인지 10월인지. 너무 이제 이슈가 많고 뉴스가 많기 때문에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네. 박성우 기자가 제 대신 또 해명을 해주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 앞서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 유엔 총회 소식부터 가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유엔 총회 참석자 미국 뉴욕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는 등 상당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네요. 네, 윤 대통령이 이제 유엔 총회 기조연설 하루 앞두고 있는데 이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만나서 한반도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세계 안보에 관해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복합 위기의 시대에 유엔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연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구테우스 총장은 이 북한의 비핵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라고 대통령실은 설명을 했습니다. 또 여기다가 이제 카자흐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 각각 열어서요. 공급망과 에너지 같은 경제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의견을 모았고 사실 윤 대통령이 뉴욕에 이제 방문한 다음 그러니까 첫날 일정부터 하루 만에 스리랑카 또 부룬디, 체코, 덴마크, 몬테네그로, 세인트루시아 등등 이 정상들을 만나서 부산 엑스포 네. 계속해서 홍보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11월에 표결이 있는 거죠. 네, 11월 28일 네. 파리에서 진행이 됐는데 표결이 있는데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어제도 아프리카 가나, 레소토, 유럽 국가인 모나코, 남미 국가인 벨리즈, 수리남 이 정상들과 회담을 하고 엑스포 유치 최종 투표에서 부산을 지지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유엔 총회 윤석열 대통령 이제 기조연설도 있는데 북한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경고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이고요. 또 우리 정부는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서 엄중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것은 정부에서 좀 보류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정부가 이게 북러 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군사 협정을 일부분 맺은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연일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안드레이 보르소비치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거래,
군사 협력 의혹에 대해서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군사 협력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달라고 강력히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장 차관의 말을 조금 더 전해드리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상임 이사국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 창설을 주도했던 러시아가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지적을 했고요.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그래서 러시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좀 공개적으로 보인 것인데요. 이 쿨릭 러시아 대사의 입장을 보면 일단 우리 정부의 입장을 듣고 본국에 전달하겠다고 밝히긴 했는데 이 북러 간 군사 협력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또 부인을 했어요. 이 한국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북러 간 군사 협력은 근거 없는 추측이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러시아 대사관도 오늘 또 따로 입장을 냈는데 한국의 파트너들에게 미국과 한국 언론에서 증폭되고 있는 추측성 주장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다. 러시아는 우호적인 이웃이자 오랜 파트너인 북한과의 상호 유익한 관계 발전과 관련된 것을 포함해서 모든 국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이 크렘린궁이 13일에 북러 회담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 언론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우리는 국제 제재를 위반하는 그 어떤 군사 협정도 체결한 바가 없다 계속 부인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한국도 포함해서 국제사회에서 의심이 나오는 이유는 그러면 회담 내용을 좀 공개해 주면 좋은데 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좀 함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게 사실 공방이 오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 러시아와의 긴장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이제 내일 새벽 유엔 기조연설 우리 대통령이 다시 한번 러시아에 경고할 것 같은데 사실 러시아의 관계 관리도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양국 간 대화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국제 이슈도 긴박하고 또 국내 이슈도 긴박합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소식으로 가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첫 서울행이었습니다. 강폭 행보를 펼치고 있는데 어제 오후 병원에 입원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권유했네요. 네,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가 입원해 있는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서 한 23분 정도 이 대표를 만났는데요. 사실 문 전 대통령이 단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면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동조 단식을 했었는데 네. 그때 경험을 얘기하면서 내가 열흘 단식할 때 힘들었는데 20일이 이제 지나니까 얼마나 힘들까 싶다라고 위로를 하면서 단식의 결기는 충분히 보였고 길게 싸워 나가야 된다. 또 국면이 달라지기도 했으니 빨리 기운을 차려서 싸우는 게 필요한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제 보면은 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손을 꼭 잡고 그리고 뭐 한 손으로는 이재명 대표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만큼 이 대표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이제 그만 단식하고 이제 뭐 다른 뭐 이 국정을 위해서 뭐 야당 대표로서 역할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확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라고만 대답을 하고 단식을 중단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단식 21일째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문 전 대통령의 방문이 단식의 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주목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당장은 단식 중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뭐 체포동의안 표결이 내일 있게 되겠지만 최소한 내일까지는 이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뭐 당 안팎의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눈여겨볼 부분이 네. 어제 문 전 대통령 병원 방문에 맞춰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도 병원 앞에 많이 모였고 또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재명 대표 지지자로 보이는 한 시민이 손팻말을 들고 있었는데 거기에 문재인은 출당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호도 들리기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메시지가 기자들한테 왔어요. 딱 봤더니 이재명 대표 워딩이다. 메시지다라고 해서 전달을 해왔는데 뭐라고 돼 있었냐면 문 전 대통령은 당의 큰 어른이다. 민주당이 하나로 단결해 적과 싸워야 할 지금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 주시는데 민주당 지지자라면서 어떻게 비난을 하느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대표가 단식하는 와중에도 이런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분열하고 좀 갈라지는 이런 목소리 내는 것은 안 된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당부한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의 장면이라면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장면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념사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수출 증가, 무역 수지 흑자 규모, 외환 보유고, 물가, 주가 지수, 외국인 투자액 등
거의 모든 경제 지표가 지금보다 좋았습니다.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 이런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기념사에서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여의도 64빌딩에서 열렸던 이 9.19 평양 공동선언 5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좀 강경하게, 사실 이 정도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부를 비판한 메시지는 사실 처음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적은 없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안보와 경제를 꼭 집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또 노무현 정부에서 보수 정부보다 훨씬 나았다고 딱 짚어서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현 정부에서 특히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뭐 집권해 보니 나라가 거덜났다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면은 전 정부는 가짜 평화를 추구했다거나, 이렇게 공개적으로 경제와 안보 부분에서 전 정부를 직격을 한 발언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최근에는 감사원이 이 전 정부에서 집값과 소득 그리고 분배 관련 통계를 조작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전 정부는 분식회계 정부다라고까지 이 비난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에 대해서 직접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서서 발언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를 언급을 한 걸로 봐서는 계속해서 전 정부에 대해서 뭔가 이 조작했다는 혐의를 씌우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한 반박으로 보이고요. 또 이 GDP와 같은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를 하면서 경제적 수치도 지금보다 훨씬 나았다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물론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는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곧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하는 경제는 북한의 경제를 말하는 것이냐, 평화가 곧 경제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에는 헛웃음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실도 오늘 전 정부에서 결국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가속화되지 않았느냐, 굴종적인 한산함에서 나오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라고 또 이렇게 강하게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동안 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사이에 윤명 대첩이라 불렀는데 윤문 대첩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런 또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의도 국회로 가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는데요. 이 대표 체포 동의안 이제 내일 표결이 되나요? 네. 자, 민주당은 상당히 내부가 숨가쁘게 지금 돌아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에게 사실 이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지 부결될지 달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재 전체 국회의원 수가 297명입니다. 그러니까 최강욱 민주당 의원, 전 의원, 의원직이 상실했기 때문에 그게 297명인데 이 중에 민주당 소속이 167명이에요.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그 뒤에 지금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5번이었던 허숙정 씨가 있는데 승계를 합니다. 하는데 내일 의원직을 얻어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빼놓고 생각하게 된다면 이 민주당 167명, 그러니까 다 또 투표를 못할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윤관석 민주당 의원도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가 돼 있어서 표결에 임하지 못하고, 이재명 대표도 단식 중이기 때문에 못 옵니다. 그래서 민주당 소속 의원 165명이 투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숫자도 295명이라고 내일 본회의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들이 모두 출석한다고 가정할 경우 체포동의안 출석의원 과반인 148명이 가결표를 던져야 통과가 돼요. 근데 현재 가결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 수가 121명인데 뭐 국민의힘 의원, 정의당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나 양양자 이 의원 등등해서 여권 성향 무소속까지 합치면 121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민주당 의원 중 최소 27명이 가결표를 던져야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된다, 통과가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과연 27명의 가결표가 나올 것이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내부 좀 취재를 해보면 물론 이 가결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당당하게 심사를 받겠다라고 얘기했던 건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도 물론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아니 검찰에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수사를 계속 해왔고 압수수색도 몇백 번 했었고 정치적인 수사라고 보여지는 상황에서 대표를 어떻게 이 영장 심사를 받게 놔둘 수가 있느냐, 이런 분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고, 특히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동정론이 계속 나오고 있다. 단식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 중에 싸움 중에 있는데 대표 지도자를 리더를 이렇게 적진에 내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한덕수 총리 재임 건의안은 민주당에서 이제 가결될 가능성은 높은데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할지 이건 뭐 좀 지켜봐야 될 텐데 대체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외연 확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국민의힘과 함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뭐 합당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한 달 안으로 합당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과 조정은 의원의 공통된 네. 어제 발표였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서는 민주당의 힘을 좀 빌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좀 놀라움도 있고 좀 논란도 있는 편인데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시대전환이라는 본인의 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되는 방식으로 이제 돌아와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범야권 인사로 분류가 됐었는데 지금 총선을 앞두고 외연 합장 그리고 외부 인사 영입에 박차를 가고 있는 국민의힘의 1호 영입 인사로 이 조정은 의원이 합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조정은 의원에 따르면 열흘 전부터 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영입 제안이 들어왔다고 하고요. 조 의원은 지금 사실 같은 시대전환 내부에서는 국민의힘 합류를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조 의원은 시작은 같았지만 그분들하고 가는 길이 다르다라고 완전하게 선을 그었고요. 내년 총선에서 제3지대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힘에서 매기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는 했는데 사실 범야권 인사로 분류되면서도 뭐 민주당의 이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해서 이 조정은 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제3지대 역할 또는 이 거대 여야 사이에서 어떤 중도적인 역할, 가교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거대 여당인 국민의힘으로 합류하면서 그런 기대를 국회의원직 유지를 위해 사실은 그런 기대를 좀 접게 했다 이런 비판도 있는 상황이라 조 의원이 어떻게 또 행보를 보일지 주목해야 되는데 일단 내년 총선에서 서울 마포갑 출마를 이미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마포 지역에 이미 사무실 계약까지 한 상태라 국민의힘 소속으로 마포에 다음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공천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에서 상당히 또 합종 연행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먼저 첫발 신호탄으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국민의힘과 합한다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정현정 리포터. 네, 오후 1시에 예정된 집회로 인해서 현재 의사당대로 여의도 공원 방면 국회사당역 5번 출구 앞 하위 3개 차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습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고요. 신사역 3번 출구 앞을 출발한 집회 참가자들은 현재 한남대교에서 북한남 삼거리 방면으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태원로를 이용해서 전쟁기념관까지 행진할 예정이니까요. 이 도로 이용하신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안성휴게소 부근 5차로가 현재 작업으로 막혀 있고요. 금토분기점에서 반포까지 10km가량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안성휴게소 부근 5차로에 현재 사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덕소 3패에서 강일까지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금천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매송휴게소에서 화성휴게소까지는 현재 11km가량 막히고요.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 일산 방향으로 양화대교에서 성산까지 4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으니까요.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하는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자, 국회 청문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인데요. 전반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뭐 재산 공개 관련한 공방도 이어가고 있고 또 이균용 후보자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또 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야당 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는데 전반적인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균용 후보자의 자질 문제, 도덕성 문제, 재산 형성 과정, 재산 뭐 누락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어제 오늘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민주당 이 청문위원들이 어제 저녁 먹으면서 그런 얘기 했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송구하다 뭐 잘 몰랐다 이걸 반복할 수가 있냐. 이균용 후보자의 호가 송구냐 그래서 이송구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참 후보자
검증을 하면서도 이렇게 송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할 줄 몰랐다는 얘기를 털어놓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민주당에서는 이균영 후보자에 대해서 점점 부적격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재산 신고 누락한 이 부분 이게 선출직 같은 경우는 당선 무효형이고 고위공직자는 중징계 받는데 10억이라는 이 비상장 주식 이 금액이 10억에 이르는 것을 어떻게 네. 모를 수가 있냐 이런 비판이 계속 이어졌고요. 또 자녀 해외 체류 시의 송금 뭐 자산 문제 이것도 구체적 질의가 어제 오고 갔었는데 장남이 2014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미국 소재 투자은행에서 3억 5천만 원 근로소득이 있었어요. 하지만 내역 공개를 거부했고 장녀 역시 미국 유학 시절 계좌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이 후보자가 장남이 한국에 취직할 거라 생각을 해서 별다른 재산이 있다고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다. 또 장녀는 미국 생활비 보내준 것이라 증여세 탈루라 생각 못했다. 그러니까 잘 몰랐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요. 법관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관이 지금 대법관 그러니까 대법원장 후보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몰랐다고 하는 게 좀 이해가 되느냐라는 질타가 이어진 네. 거죠. 그리고 뭐 대한민국 건국을 1948년 8월 15일이나 이게 밝힌 거에 대해서도 뉴라이트 역사관이 있다라는 지적이 어제 질의 답변 과정에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고등학교 때 배운 기억으로 말씀드리는 거다. 건국일은 1948년이 맞고 다만 그 역사적 뿌리는 임시정부에서부터 내려왔다고 우리 헌법 전문에 적혀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서면 답변했던 내용을 반복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헌법 전문을 보면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임시정부를 그냥 역사적 뿌리로만 보고 건국 준비하는 과정을 볼 것이냐. 근데 헌법 전문은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이라 돼 있는데 이거는 이 후보자의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냐. 어제 이런 질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재산 문제나 아니면 역사 인식이나 그리고 지금 사업권 관련해서는 정부의 좀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치는 이런 모습도 여러 가지를 포함할 때 자질 면에서 도덕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는 청문회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준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좀 예의주시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원으로 갑니다. 지난 15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집값 소득 관련 통계를 조작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연일 관련 의혹을 추가로 공개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감사원이 이 문재인 정부의 이 조직적인 부동산 또는 소득 분배 관련 통계 조작 의혹 감사 결과를 15일에 발표를 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측 인사에서는 계속해서 반발이 거센 가운데 사실 거의 매일같이 새로운 내용들을 감사원이 또 발표하고 있어요. 18일에는 2019년 가을에 이미 한국부동산원 노조에서 청와대가 통계 관련해서 외압을 넣는다고 경찰에 제보를 했고 이 경찰을 통해서 청와대까지 보고가 들어갔는데 청와대가 이 보고를 외면했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어제도 감사원이 새로운 의혹을 또 하나 주장을 했는데 이 집값 변동률 통계를 낼 때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확정치만 한국부동산원을 통해서 보고를 받던 것을 이 청와대가 3일마다 나오는 주중치 그리고 확정치 나오기 전에 나오는 속보치 이런 것까지 추가로 요구를 하는데 이게 불법이다라는 게 지금 감사원의 주장이잖아요. 원래는 이거를 서울 집값 관련해서만 이 지시를 하다가 2020년 2월부터 갑자기 수도권까지 그렇게 보고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확대했다는 게 또 어제 감사원의 발표입니다. 네. 그러한 지시의 이제 배경으로 감사원이 꼽은 것은 2019년 말에 문재인 정부가 이 주택담보대출 비율 규제 강화 등 부동산 투기 대책을 발표했고 그걸 서울에 적용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울 집값은 조금 하락세는 보이는데 풍선 효과로 수도권으로 집값 상승이 퍼지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2020년 6월에 이 청와대가 이 부당한 지시를 속보치까지 주중치까지 보고하라는 지시를 수도권으로 확대한 것 아니냐라는 게 이제 어제 감사원의 그 주장입니다. 물론 이게 계속해서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결정적인 쟁점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그러한 청와대의 추가 보고 지시라든가 아니면 이 통계 관련한 질타까지는
이 정부마다 좀 정책 효과가 있어 보이고 싶은 마음은 다 자연스러운 거라 역대 정부에서도 비슷한 통계 관련해서 좀 개선해 보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게 지금 전 정부 주장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질타와 지시가 실질적인 수치 조작으로 이어졌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의 쟁점이 계속해서 될 것으로 그 보입니다.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 와중에 윤석열 정부도 내년도 실업급여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 근거로 관련 통계 수치를 조정해서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실업급여 예산 올해보다 2,695억 원을 깎은 예산을 편성했어요. 국회에 제출했는데 10조 9,144억을 제출한 건데 이게 삭감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실업급여 예산이 줄어들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 가입자는 늘고 또 지급 기준이 되는 임금도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어떻게 예산 편성이 줄어들었지? 라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용노동부가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관련 통계 전망치 조정으로 예산이 삭감됐다. 실업급여 수급자 한 명의 급여를 받는 기간 올해 기준 117일에서 내년 114.5일로 2.5일 줄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업급여 받는 기간이 줄어들어서 예산도 조정을 한 거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왜 줄었는지가 그렇죠. 중요하겠네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고용노동부의 얘기는 뭐냐면 수급자들의 재취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재취업하고 있으니까 덜 줘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이게 예상은 하고 있는데 과연 그대로 될지 의문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주먹구구시한 생각이 들어요. 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다라는 희망적인 생각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한 건데 이렇게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과연 내년에 모자라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실업급여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기조 자체가 윤석열 정부와 좀 발맞춰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정부 정책과. 왜냐하면 실업급여 받는 청년들 뭐 지난번에 논란이 한번 됐었지만 뭐 명품백 사고 여행이나 가려고 의도적으로 취업 안 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게 보도가 공청회에서 됐다가 있었다는 게 보도가 됐다가 논란이 있었는데 방에 발라먹는 실업이냐 뭐 그런 거 예. 있죠. 네. 그래서 실업급여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결국 최대한 실업급여를 안 주겠다는 기조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재취업률이 늘고 뭐 희망적인 얘기를 하면서 결국 예산을 깎아놓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게 오히려 통계를 좀 조정해서 예산을 어떻게 보면은 삭감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오히려 또 통계 조작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부이든 지표는 정확해야죠. 네. 자, 철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지난 4일간 14일부터 이 철도 노조가 총파업을 하면서 열차 운행 축소돼서 상당히 또 일반 고객들이 불편함을 겪었는데 2차 파업은 일단 중단하기로 했다. 뭔가 그 당시엔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협의사항이 있었거든요. 이게 좀 조정이 된 겁니까? 해결책이 나온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일단 노사 간에 그리고 국토부까지 노사정 협의, 대화는 시작하기로 했는데 양측 이견을 좁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 갈등의 내관이 조금 남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철도라는 국민 일상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에 대해서 파업이 장기화되면은 좀 걱정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 노조도 사측도 국토부도 일단 대화에 나서기로 하면서 이 노조가 2차 총파업 진행을 일단 중단하기로 한 것입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같은 철도, 같은 시설, 같은 정비 업무를 공유하는 SRT 부산 수서 노선 네. 이 알짜 노선만 왜 SR로 회사를 분리를 해가지고 코레일 전체적인 수익은 감소하고 고객들도 괜히 서울역 수서로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불편을 야기하느냐. 그러니까 KTX와 장기적으로 통합을 하고 당장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이 KTX가 서울역과 부산을 오가는데 그것도 수서역으로 가게 해달라는 이게 가장 쟁점이었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와 노조 간의 입장이 좁혀진 건 아니고요. 현재 노조도 그리고 공사 측에서도 일단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니 더 이상의 불편은 없을 것이라 예고를 했지만 지금 국회에서는 어제 국토교통위가 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하나 통과시키려다가 사실 철도노조 파업 때문에 논의를 중단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노조 입장에서 또 민영화의 시작이라고 의심하는 부분인데 원래는 철도공사가 지금 철도 운영사로서 정비 업무, 안전 관련 업무를 함께 하고 있는데 어제 처리하려던 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이 안전 관련 업무를
철도공사에서 외주할 수 있게 관련 조항을 지우는 개정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조는 이게 또 민영화의 시작 아니냐. 운영사가 안전까지 관리를 해야 다 알고 있으니까 자세하게.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데 이거를 외주화해버리면 위험성도 높아진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또 국토부나 국회에서는 역시나 이제 경쟁 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법을 포함해서 내관이 조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논의는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할 이야기는 더 남아 있다. 자, 경제 관련된 뉴스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의 경제 성장률인데요. 미국과 일본의 GDP 성장률이 한국을 웃돌 것으로 이렇게 내다봤네요. 네, OECD가 주요 20개국 성장과 물가 전망을 담은 중간 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이걸 봤더니 미국 성장률 전망가 2.2%, 일본은 1.8%로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기존 전망치에 견져서 각각 0.6%포인트와 0.5%포인트 끌어올린 겁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석 달 전과 같은 1.5%로 유지를 했는데 그러니까 올해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도 큰 폭 성장할 거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OECD가 앞서 2021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5번 연속으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값 하향 조정한 바가 있는데 미국과 일본은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결국 우리가 더 분발해야 되고 수출도 어려운 상황이고 중국과의 관계도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중국의 리오프닝 이런 여기에 혜택도 못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과연 하반기에 우리 경제 정책 기조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일본이 만약에 이렇게 1.8%로 경제 성장률 예측대로 가게 된다면 25년 만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역전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계속 저성장 구조였는데 네. 최근에 이제 엔화를 상당히 또 약세로 네, 유지하면서 네. 경제 성장률이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본도 일본 나름대로 수출이나 이걸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그러면 일본이 성장하더라도 우리도 그만큼 성장해서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텐데 수출과 내수 다 부진하다 그래요. 우리나라 상황이. 수출도 그렇지만 내수도 활성화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부채가 많고 주담대 대출도 늘어나고 있어서 가게에 쓸 돈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럴 때 경기 순환을 위해서 정부가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또 관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중요한 것은 경제다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와 한입뉴스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가 선정될까 저도 매일매일 궁금합니다. 5907님 김광석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신청합니다. 끝내주는 곡이죠. 재수할 때 공부하다 지치면 듣곤 하던 곡이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련해오는 곡이에요. 오늘 부산엔 이 곡이 참 어울리는 날씨예요. 오늘은 전국적으로 이 노래가 참 어울리는 날씨입니다. 비가 오는 날씨인데요. 9249님도 같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자, 김광석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를 둘러싸는 시간에 숨결이 떨쳐질까. 비가 내리면 내가 간직하는 서글픔 상념이 잊혀질까. 난 책을 접어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른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른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른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나를 유혹하는 안일한 만족이 떨쳐질까. 바람이 불면 내가 알고 있는 거위의 길들이 잊혀질까.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새로운 물건이 나오거나 한정판 상품이 출시된다든지 하면 백화점 영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람들이 문 앞에 줄을 길게 서는 일이 있습니다. 백화점 문이 열리자마자 매장으로 뛰어가서 물건을 선점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걸 오픈런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문이 열리면 뛰어간다는 뜻으로 오픈런이라 했을 텐데요. 오픈런의 원래 뜻은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분야에서 작품을 올릴 때 공연 종료 날짜를 정해놓지 않고 무기한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에 사나운 기세로 무섭게 다가가는 것을 두고 달겨들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지요. 무료 증정품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달겨든다. 밥그릇을 내려놓자마자 강아지들이 마구 달겨들어 밥을 먹는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 달겨들다가 맞는 말이라면 달기다란 동사가 있어야 할 텐데요. 달기다는 동사 달리다의 여러 지역 방언이지 표준어는 아닙니다. 따라서 달겨들다 역시 맞는 표현이 아니고요. 달려들다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달려들다에는 어떠한 일에 적극적으로 다가가 임하다라는 뜻도 있어서 모두 이 일에 달려들어 우리 빨리 끝냅시다. 또는 선뜻 달려들기에는 망설여지는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늦은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의 빗줄기가 강해지겠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 강원 영동 남부, 충남 서해안과 충북, 경상권 해안과 제주 산지로 시간당 30에서 50mm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부안과 군산에 먼저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목포, 해남, 무안 등 전남 해안에도 오후 1시를 기해 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강원 영동과 남부 해안 지역에 집중되겠습니다. 부산, 경남 남해안, 제주 산지에 최대 150mm 이상, 영동과 충남 서해안, 전라권 해안, 울산, 경북 동해안에도 최대 120mm 이상 큰 비가 우려되고요. 그 밖에 충청 남부, 제주에 최대 100mm, 영서와 수도권은 최대 60에서 80mm가 오겠습니다. 남해안에 주말 동안 이미 폭우가 내렸던 만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서 그치기 시작해 오후에 충청권, 밤에는 그 밖의 지역도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제주를 제외한 지역에서 어제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18도까지 떨어지고요. 모레부터 전국 대부분 20도를 밑돌아 아침 저녁으로 부쩍 선선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0.6도입니다. 박다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내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과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도 함께 보고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서 우리 사회의 위기의 중심에 국회와 후진적 정치 문화 등이 자리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북한 문제에 함께 대응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이 다시 급등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평론가는 주변 친구나 네. 또는 아는 지인분들, 네. 어린이집 또 아이 키우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가끔 하게 되세요? 저의 일상이죠. 네. 그럴 때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내용들은 어떤 관련된 내용이에요? 요즘은 아무래도 이제 교사분들의 고충도 많이 있다 보니까 서로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부분이 서로 조심스러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이제 급식 배식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로 잘 그렇게 먹이고 있는 건지 나오고 있는 건지 네. 배식에 문제는 없는지. 정말 내 문제보다는 아이 문제라서 더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나는 상관없는데 저야 다 괜찮죠. 네. 네. 다 아빠 엄마의 마음이 그런 것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를 부정 사용하고 급식 부실 등 총체적 문제로 직무정지를 당했던 세종시 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업무 복귀 소식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줄줄이 퇴소 신청을 넣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이게 최근 몇 달간의 잡음이 계속 나오던 어린이집 사건이에요. 그래서 일부 헤드라인만 접하신 분들은 세종 어린이집이 난리가 났다 이렇게 들으신 분들도 계시던데, 이 세종시 한솔동에 있는 한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이게 좀 몇 달간에 걸친 이야기라서 제가 커다란 흐름으로만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시간상 흐름대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어린이집에서 그 경영적인 문제가 좀 불거졌어요. 예를 들어서 연말정산이나 고용승계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잡음이 있어서 원장과 교사들 간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6월에는 교사 10여 명이 집단 퇴사를 밝히고요. 이때 교사들이 급식이 너무 부실하게 배식되고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돈가스 3kg으로 85명을 먹였다. 이런 네.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 이제 돈가스 3kg으로 85명이 먹었다고요? 네, 사실 항상 이런 걸로 문제가 되는 어린이집들은 진짜 한 숟갈 이렇게 막 쪼개서 주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알려지면서 이제 학부모들이 공분을 하게 되는 건데. 네, 국공립 어린이집인데도 그랬다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 여기서 오히려 또 원장은 학부모들을 상대로 업무방해로 신고를 했고요. 학부모 120여 명이 세종시에다가 원장 해임 요구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원장을 상대로 또 학부모들과 교사가 함께 힘을 합쳐서 고소전에 들어가고, 세종시에서는
원장을 직무정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계속해서 원장실에 들어가서 출근을 강행하면서 직무정지에 대해서 반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그러다가 이 세종시 측에서는 어린이집에 그럼 다른 원장 일단 들어가라 해서 네. 대체 원장을 투입하고 법원에서는 직무정지 효력이 맞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여기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그런데 갑자기 이번 달 들어서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이 원장에 대해서 혐의 없음 결론을 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뭔가 반전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학부모들은 불만이 여전히 있고 이게 의혹이 해소되지 않다 보니까 그럼 우리 나간다. 지금 20명이 넘는 아동들이 집단 퇴소 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 어린이집이 세종시에서 인기가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수백 명이 입소 대기를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고.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을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주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네. 근데 그런 곳에서 교사들이 집단 퇴사를 일단 했고 또 급식이나 교구에 있어서 뭐 예산 유용을 했다라는 의혹이 나오니까 그랬다는 거는 사실 운영상 충분히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이 고소 고발 전에만 학부모, 교사, 원장 여기에 세종시 공무원까지 다 엮여 있고 시가 원장을 직무 배제했다가 새로운 원장을 투입했다가 그렇게 해서 뭐 2명의 원장이 운영을 하다가 다시 또 예전 원장을 들어오라고 하고 뭐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감사위가 혐의 없음 결론을 내면서 원장이 복귀에 의혹을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또 한 달을 걸쳐서 한다고 공지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리모델링에도 국비 12를 투입해서 6억 원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근데 이 어린이집 얘기 항상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게 이제 요양원도 그렇고요. 그 지원금을 받는 곳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뭐 밥 문제도 있고 또 난방으로 이제 아끼는 곳들도 있어서 문제거든요. 이게 부모들한테는 우리 어린이집은 따뜻해서 반소매 입히고 있다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는데 꽁꽁 얼어붙는 방이라는 거죠. 예, 그런 것들에서 돈을 자꾸 줄이고 교사들한테도 돈이 가지 않고 이런 게 문제인데 이렇게 의혹이 불거질 때 좀 제대로 봐야 되는데 이 도대체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 지금 잡음과 의혹만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에서는 또 원장의 직무 효력 정지를 또 유효하다고 네. 판결을 냈고 또 원생들은 퇴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참 그런데 또 세종시 결정은 다시 이 문제가 있었다고 인식되는 원장이 다시 복귀를 하고 있고 참 알 수가 없네요. 뭔가 좀 최근 들어서 문제 해결된 게 진전된 게 있나요? 오히려 점점 이렇게 꼬여가고 있어서 저도 한 이게 몇 달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저 지켜보다가 오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결이 될지요.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화재 경보기가 울려 소방차가 출동했다가 허탕을 치는 경우가 30번 중 29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소방력 낭비는 물론이고 우려스러운 건 출동 공백 문제도 위험해지는 건 아닐까요? 그렇죠. 그 경향신문이 입수한 소방청 자료인데요. 화재 감지기 오작동률이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횟수를 치면 30번 중에 29번이나 소방 인력이 허탕을 쳤다고 하는데 이 말은 또 반대로 불이 났는데도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큰 거겠죠. 반대로 보면 그렇네요. 네. 오작동 원인으로는 중국산 저가 부품을 사용했거나 내구성이 떨어지고 부실한 시공 또 부실한 사후 관리 등이 있겠습니다. 7개 지역의 LH 공동주택에 설치된 화재 경보기 800개를 대상으로 한 점검 결과가 있는데요. 설치한 지 15년이 지난 경보기의 오작동률은 84%에 달했다고 해요. 그래서 15년이 지난 제품은 이제 노후화됐으니 의무적으로 교체하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건데 하지만 소방청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비용이 많이 들고 근데 그거는 결국에 주민들에게 전가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럼 15년만 버티면 되는 수준의 제품을 장려하는 꼴이 될 수 있다라고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은 기준을 강화하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상 그 가구마다 다 일일이 방문해가지고 이제 부재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걸 점검을 한다는 거는 좀 현실화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가장 필요한 거는 결국에는 그 안전에 관해서만큼은 네. 좀 최적
최저가 입찰을 금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엘리베이터나 그런 각종 안전사고들이 이런 최저가 입찰 때문에 재료 빼고 인건비 빼고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뭐 쌍깨 비지떡이라는 얘기 있듯이 좀 적정 가격이 필요한 그런 분야도 있는 거 아닌가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적어도 다른 곳은 몰라도 소방서에 가짜 신고 또는 불량 제품, 성능이 충분하게 기능하지 못하는 제품으로 이런 신고로 허탕치는 일인 없어져야 되겠네요. 자,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 정말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때로는 이제 빛 공해로 인해서 층간소음을 뛰어넘을 정도로 고통받는 분들도 늘고 있다. 층간소음은 이해가 되는데 빛 공해는 뭔가요? 예, 이게 빛 공해가 요즘에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데 층간소음만큼은 많이는 안 알려졌어요.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사례가 있는데요. 요즘에 그 풋살이 인기가 많거든요. 축구가 약간 좀 작은 규모에서 할 수 네. 있는 운동의 형태죠. 네, 뭐 이제 골 때리는 뭐 이런 예능 프로그램도 있고 뭐 축구, 풋살 이런 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풋살장이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청주시에서는 풋살장에서 발생하는 조명탑 불빛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면서 풋살장 대책위원회까지 마련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풋살장 측에서는 오히려 커튼 치고 살아라 라고 답변을 하고 항의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또 수원시 매교동에서도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와서 좀 많은 분들이 보고 계셨는데 LED판이 너무 밝아서 수면장애가 생길 것 같다. 아이들도 잠을 못 잔다. 이런 토로 글이었어요. 근데 이 LED 불빛이 보니까 건너편 아파트에 설치된 인테리어 조명 등이었습니다. 와. 그런 아파트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뭐 이제 창으로 환하게 빛이 들어오겠네요, 그죠? 네, 건물 네. 테두리에 이제 모서리 길게 뻗어 있는 조명인데 저는 평소에 이제 길 가면서 이런 아파트들을 보면 궁금하긴 했거든요. 저거 눈부시지 않나? 뭐 계속 켜두는 건가? 궁금했는데 실제로 이제 건너편 다른 가구들은 이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진도 올렸는데 집에서 밤인데도 이게 집이 너무 밝아지고 암막 커튼을 만약에 친다고 해도 그렇다고 이제 내 집인데 사계절 24시간이고 계속 쳐놓고 살 수는 또 어렵잖아요. 네. 네. 그래서 댓글에는 그래서 맞은편 주민들은 생각 안 하냐, 공용 전기료도 그럼 밤새 나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댓글이 달렸고요. 경기도 하남시에서는 하남 종합운동장의 이전의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소음이라든가 뭐 노후화라든가 다른 원인도 있지만 이 주변 가구들에게 빛공해로 너무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 타당성 용역에 이게 포함이 돼서 이전할 수 있게끔 좀 지금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야간 경기를 할 때 조명탑을 세워놓으면 인근 주민들이 아예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그렇죠. 네. 요즘에 또 불면증이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전 세계 인구의 83%가 빛공해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요. 특히나 우리나라가 빛공해에 많이 노출된 국가. 무려 세계 2위로 파악됐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제 잠자고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잠자기 전에는 스마트폰도 보지 말아라. 그 빛도 위험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타인이나 이런 다른 건물들로 인해서 그 빛공해 피해를 본다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인 거고. 네.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도 안 좋은 게 요즘에는 그 환경의 날이나 이럴 때 전 세계 건물 소등하는 이벤트를 또 하잖아요. 그렇죠. 몇 시간 동안은 불을 다 끄는 그런 행사도 하잖아요. 네, 있는 것도 일부러 끄는데 이제 과연 이게 맞는 건지 빛공해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네요. 이런 규정이 분명히 있을 텐데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거의 상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 주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대가 변할수록 이제 기존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을 좀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도 나오게 되는데 재택근무를 매일 하면 사무실로 출근하는 것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네, 이게 미국 연구인데요. 그 주거용 에너지를 조사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매일 재택근무를 하면 매일 사무실로 출퇴근하는 것보다 탄소 배출량을 54%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뭐 이동이 없으니까 일단 차량도 그렇고 네. 다른 사람들이 또 시내에서 뭐 이런 식당이나 시설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또 그런 탄소 배출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근데 이게 또 단서를 달았어요, 연구진들이. 왜냐하면 개별적인 복합적인 요인마다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집에서 맨날 불 켜고 에어컨 심하게 켜는 사람이면은 그게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고 예, 이게 또 개별적으로 다른 거죠. 그래서 일단 연구진은 개인과 회사,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조화롭게 마련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했고요. 모든 근무자를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서 사무실을 꾸리는 것보다 재택과 현장 근무자 비율을 고려해서 좌석을 공유하고 사무실 공간을 축소한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적어도 우리가 어떤 날은 좀 회사 나가기 싫을 때 오늘은 재택근무할래요. 이렇게 네. 좀 받아들여지면 네. 조현정 평론가도 뭐 뉴스 본부 안 나오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전화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보수의 시각으로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천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윤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윤상현 의원입니다. 네. 목소리 조금 크게 해주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네. 사선 의원이시죠? 예, 사선 의원. 네. 정말 국민의힘의 중진이신데 예. 오늘 여쭤볼 게 너무 많아서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미국 방문 중인데요. 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대 40개국이 넘는 양자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노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유엔 총회 작년에도 가셨죠. 또 이번에는 가시는데 유엔 총회라고 하면은 이제 각 나라 정상들 또 정상급의 인사들이 모이는 대규모 다자 외교의 장 아닙니까? 네. 근데 유엔 회원국들이 또 국제 박람회 기구 하고 거의 겹칩니다. 그래서 유엔 총회를 엑스포 이제 우리 유치 지지표를 확장할 최대 분수령으로 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요즘 행보를 보면 국익의 최전선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 그래서 그보다 열심히 뛰고 계셔서 뿌듯함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지난 잼버리 좀 개최가 만족스럽지 못했다. 이런 이제 평가도 나오는데 그 당시에 뭐 엑스포 유치에 좀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예, 그런 지적을 야권에서 제기도 했는데요. 네. 사실 좀 윤석열 중앙정부가 나서서 뒷수습을 아주 잘하지 않았습니까? 단기간에.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또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국제적인 평가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양자 간의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예. 이제 우리의 역할이나 또 엑스포 유치의 당위성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에 달려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통령 양자회담으로 좀 만회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요. 예. 워낙 많은 국가 정상들과 만나다 보니까 일각에서 나왔나요? 대통령실에서도 관련돼서 설명이 나왔던 것 같은데 짧은 시간에 많은 정상을 만나는 기네스북 기록에 도전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대통령 이제 자신께서 회담 기계로 불러도 좋다. 네. 어떻게든 엑스포 유치 총력전을 펼치겠다 해가지고 막 양자회담을 만들어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유엔 총회에서 한 40여 개 국가하고 양자회담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 최근에도 보면은 인도네시아, 인도 방문해서 양자회담 한 20건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기간에 보면 이 사상 최대 수준의 양자회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네스북 등재에 이제 오를만하다라고 했는데 뭐 이게 어떤 이 BI 유치의 어떤 결과에 평가 이런 거에 영향을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정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난번 우리 파리 BI 총회에서도 보면은 대통령이 가셔서
PT까지 직접 하시지 않았습니까? 영어로 PT를 했었죠. 네, 영어로 PT했고 그 우리의 제1 이 도전국 경쟁 상대인 사우디 리야드보다 훨씬 모든 면에서 PT가 앞섰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세계 잼버리 새만금 대회 가지고 뭐 힘들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지만은 충분히 이것은 우리가 사우디하고 겨룰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께서는 11월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성공 가능성 몇 %로 보십니까? 뭐 그걸 어떻게 얘기는 못합니다만 일단 3분의 2가 안 되면은 리야드하고 아마 1차에서 우리 부산하고 사우디 리야드가 올라가지 않나. 네. 선 투표로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뒤늦게 시작했지만은 우리가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제 정치 전문가니까 이 예측을 하면 일단은 좀 무게를 실어서 좀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데 해외 순방이 너무 잦다. 국내에서 과연 내치는 좀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냐 이런 비판도 나오네요. 그런데 지금의 국제사회는 보면요. 외교전이 국익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네. 또 외교가 경제가 또 외교인 시대거든요. 그래서 해외 순방이 잦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우울한 개구리식의 사고방식이 아니냐. 그래서 어떤 나가냐 안 나가냐 그게 아니라 정말로 얼마만큼의 이 성과를 가져오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또 국제관계에 있어서 정상 간의 또 정상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네. 정상의 외교 국익의 최전선에서 뛰는 역할 또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자꾸 너무 많이 나간다 이렇게 토를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정치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2차 개각 관련인데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가짜 뉴스가 너무 많다. 출근길 문답을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통은 윤 의원님도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몸담았지만 이 기자들의 궁금한 질문들을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중단한 배경은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원래 이제 이분도 예전에 이제 청와대 대변인 하셨고 프레스 프렌들리한 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제 단독 해가지고 여러 언론 매체에서 이제 그냥 소문, 풍문인 이런 소위 말해서 이제 후보자 입장에서 가짜 뉴스로 생각할 만한 기사가 막 나오니까 오히려 자꾸 도스태핑식으로 얘기를 했다가는 의혹만 증폭이 될 거다. 그럴 바에야 그냥 청문회장에서 소상히 밝히는 데 집중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청문회 때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겠다. 자, 2차 개각에 대해서 새 후보자 모두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는 거구 발언, 이완용 언급, 군사 쿠데타에 대한 시각, 중대장 시절 부대원 사망 사건 책임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국회의원 출신들은 윤 의원께서도 아시겠지만 웬만하면은 청문회 통과가 잘 되는 편이었거든요. 자, 신원식 장관 국회 후보자는 국회의원인데도 만만치 않다 이런 이야기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원식 후보자의 경우에 이제 야인 시절에 유튜브에서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 강성 발언한 게 맞습니다. 근데 저도 좀 심한 발언이 있는 것도 있었다라고 보는데 사실 제가 이분 예전 야인 시절에 몇 번 같이 회의도 하고 보면은 대한민국 최고의 국방 전문가입니다. 아하. 이분이 군에서는 35년간 있었고요. 수방사령관, 합참의 작전본부장 등 야전이나 정책이나 전쟁 교리나 가장 두루 섭렵한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북핵 미사일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안보 역량을 구축해 나가는 아주 필요한 분이고 강한 군대를 일궈내겠다는 데 필요한 분인데 여러 가지 과거의 발언에 대해서는 아마 청문회장에서 아마 적절한 사과를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청문회장에서 김행 후보자도 그렇고 신원식 후보자가 책임이 있거나 또 구체적인 설명이 나올 것이다. 자, 그런데 윤 의원님, 이균용 후보자가
상당히 지금 조마조마합니다. 어제 오늘 청문회가 진행됐는데 재산 신고 누락, 아들 인턴 채용 문제, 과거의 어떤 판결 내용들까지 지적이 되고 있는데 계속 송구스럽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야당 의원들은 미스터 송구냐, 호가 송구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자칫 이거는 국회에 인준이 달려 있거든요.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야당이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10억 규모의 비상장 주식을 이제 신고를 안 했다. 그래서 이제 몰랐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분이 그 당시에 사법 연수원에 있었다 보입니다. 그래서 공직자 이제 윤리 이제 뭐 그 재산 신고에 대해서 몰랐던 것 같아요. 그걸 누가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야당의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법을 지켜야 하고 소위 말해서 사법부의 어떤 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세우는데 흠결로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여러 결정을 가지고 아마 야당은 뭐 이제 어제도 사퇴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부결적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의원님, 인준 거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준 거부가 되면은 그게 거기서 끝나는 거죠. 이것은. 그러면 출석형 과반수의 찬성을 돼야죠. 정치권은 상당히 경색될 수밖에 없고 경색되죠. 예. 네,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보자를 또 내야 되는데 뭔가 절충할 수 있거나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이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이제 인준 문제가 있고요. 네. 또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올라와 있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다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떤 타결, 그 어떤 물밑 대화를 위해서 물꼬를 트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객관적인 상황에 하에서 이분의 어떤 여러 이제 발언과 여러 가지 흥결 이렇게 보면은 충분히 이제 인준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본인이 이제 몰랐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데 야당은 지금 여러 가지로 이재명 체포 동의안을 둘러싸고 좀 격앙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게 결국에는 인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도 인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상현 의원에 대한 평가는 절충과 조정에는 능수능란한 정치인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의 여당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누가 단식하라고 했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잡범 언급을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김기현 대표도 전혀 단식장에 한번 찾아가 보지도 않는 상황.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이제 저는 사실 어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명분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여당에서는 다 이제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분이 단식을 하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 명분을 내걸었습니다만 그보다는 어떤 이제 체포 영장에 대한 방탄, 이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이런 명목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게 대다수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명분이 없다,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재명 대표 단식을 두고 너무 지나치게 조롱죄 말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지나쳤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참 이 당 대표가 가야 된다. 우리 중진들만의 이제 회의에서도 김기현 대표한테 가야 된다라고 건의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도 가면은 뭔가 줘야 되는데 줄 카드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가장 좋았던 타이밍은 이종석 장관이 사임하기 전에 찾아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또 개각이 그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명분을 받아들인 쪽으로 해서 갔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봅니다. 윤상현 의원이 당대표였다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저는 갑니다. 인간적인 도리상 정치 이전에 인간이 더 중요하거든요. 당 이전에 사람이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명분이 뭐
국민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저는 갑니다. 인간적으로. 더 이상 갑니다. 자, 이 와중에 검찰은 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체포동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거하면서 오늘 국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내일 이제 표결 예정인데 검찰이 굳이 회기 중에 이 영장을 청구해 민주당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또 정치적 논란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요, 사실 이게 결국은 왜 이렇게 됐느냐. 이화영 재판, 이제 그 경기도 부지사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계속해서 사법 방해, 또 재판 지연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검찰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그 측에서 이화영 재판에 대해서 지연을 하고 사법 방해를 하지 않았다면요. 4월 말 비회기 중에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재판을 지연시켰거든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화영 부지사의 뜻과 반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사법 방해를 한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없었으면 됐었을 겁니다. 피의자로 이재명 대표를 전환시키기 검찰이 8월 22일이거든요. 8월 22일 이후에 회기 중에 비회기 중에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없습니다. 검찰로서는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얘기 토를 달 수가 있겠습니다만 모두가 예상했던 수순이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 자초한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가 이제 내일이면 나올 텐데 어떻게 될지, 또 이재명 대표 단식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 여파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거치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참 흥미로운 분석이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돼야 총선에서 여당이 유리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가 자리를 지키길 내심 바란다는 분석도 있고, 반대로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없는 민주당을 더 바라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런 분석과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어떤 이재명 대표의 거쳐 선거 유불리를 따지면 안 된다라는 이제 전제를 깔고요. 네. 일단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의원들 사이에 이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게 훨씬 낫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아주 근시안적이고 단세포적인 생각이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총선 승리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사법 정의 실현입니다. 그리고 또 정치의 발전이고요. 또 대한민국을 또 바로 세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표가 있으면은 구속이 안 되면은 우리에게 유리할 거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만약에 구속을 면한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재판에 가면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가능성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재명의 입장이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1년 2년에 감옥에 갈 거다 하면은 일단은 내년 총선에서 민당 승리의 기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핵심이겠죠. 네. 그렇죠. 정권 탈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감옥에 가더라도 빨리 3년 내로 사면 복권을 나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판단을 하는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는 구속이 안 되더라도 12월 말 1월 초에 아마도 던질 겁니다. 멋지게 던질 겁니다. 그래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비대위 체제를 전환했을 때 우리가 이재명 없는 민당에 대한 대비책도 안 세우고 갑자기 그런 시나리오가 전개됐을 때 우리는 어떤 카드를 쓸 거냐 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관되게 추천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혁신위원회를 띄우자.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변화 혁신에 뭔가를 만들어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의존해서 거기 기대해서 정치하는 게 아니냐라는 대적인 자성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먼저 우리가 당 내부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 이재명이 갑자기 없어졌다. 그 이후에 그걸 외부의 동력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 혁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변화 혁신의 키트를 마련해서 이재명이 있든 이재명이 없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라고
게 이제 제 주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단 윤상현 의원은 12월이나 1월에는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고 물러납니다. 비대위 체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하고 계신데 예. 또 하나 지금 더 가까운 시일 내에 전망이 중요한 곳입니다. 서울 강서구로 가봅니다. 인천에서도 가까운 곳입니다. 예. 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시고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떤 파장이 여파가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에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근데 저는 일단 선거라는 게 이제 중요한 게 바람, 구도다. 근데 이제 보궐선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조직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은 좀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 좀 앞서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다. 예.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이 바로미터라기보다 또 어떤 그 득표수라든지 득표율의 차이라든지 윤곽을 보면은 내년 총선이 어느 정도 윤곽이 그려질 거다라고 봅니다. 윤 의원님,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강서구청장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김태우 전 구청장 이번에 후보 강서구청장 후보를 사면까지 했기 때문에 여파가 상당히 클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김기현 대표 체제가 아닌 비대위가 들었을 거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아니 그 보궐선거 하나 졌다고 해서 비대위로 간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심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비대위 전환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은 그것보다 또 어떤 이재명 체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하고 훨씬 더 연동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김태우 이 공천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로 이제 잘못됐을 경우에 혹시 진다면은 대통령실이나 이제 김기현 대표도요 책임으로 굉장히 자유롭지 못해서 오히려 우리가 어떻든 간에 이제 보궐선거 이제 책임 보궐선거를 있게 한 원인 제공자니까 네. 김태우 이분이 한 번 쉬고 다른 사람이 나가고 그 다음에 내년 총선을 나가면 어떻겠나라고 이제 개인적인 의견도 피력을 했습니다만. 의견 전달도 하셨군요. 네, 그 방송에 나와서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태우 청장은 이제 입장이 본인이 이제 주민들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일단 10월 11일 이제 선거고요. 일단 우리 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기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뭐 대표 사퇴해라. 이거는 너무 심한 얘기로 네. 비대위가 들어서지는 않을 것이다. 결과에 따라서도 이런 말씀 주셨는데 예. 자, 총선이 이제 성큼성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최근 당에서 대통령실에 총선 차출 리스트를 보냈다. 얼마든지 대통령실에서도 윤석열 대통령도 차출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편으로는 용산에서 지도부에 리스트를 보냈다. 자, 지금 이미 현역에 있거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 인사들도 있을 텐데 자, 이른바 차출 인사, 낙하산 공천 당 내부의 기류 어떻습니까? 일단 그런 얘기가 들면은 이제 특히 거의 다 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우리 쪽이 유리한 지역에 다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수도권에 나오겠다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선거 때 되면은 항상 이런 리스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의례적으로 늘 있는 얘기인데 사실 정당 입장에서는요. 인적 자원이 모자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 입장에서는 좀 경쟁력 있는 후보군을 이제 추려야 되는데 대통령실에 일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정보 감각도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데려오고 싶죠. 사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뭐 그 고민정 의원, 김기현 의원, 뭐 한병도, 뭐 윤건영, 뭐 여러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정부도 네. 전부 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 또 당하고 대통령실하고 물밑 대화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정말로 경쟁력이 있느냐 그리고 정당한 룰에 의해서 공천이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용산에서 차출되는 인사가
윤 의원님 지역구로 온다 그러면 어떠실까요? 일단 저는 당당하게 싸우자. 상향시 공천에서 경선 치르자라고 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경상도 지역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경상도 지역에 있는 어느 현역위원. 예. 그래서 야 같이 경선을 하자. 근데 거기는 경선을 하나. 소위 말해서 경상도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 신규 차출 인사가 돼도 후보가 돼도 이기고 또 현역 국회의원이 해도 이기는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거를 전부 다 경선으로 한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도 매번 상향식 공천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픈 프라이머리 이야기했었어요. 맨날 오픈 프라이머리였는데 그때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가 얼마나 갈등이 있었습니까? 네. 결국 그게 관철이 안 됐거든요. 제대로. 그래서 이게 이제 상향식 공천이라는 게 결국에는 가장 쉬운 제도입니다. 그 지역 주민이 유권자가 가장 좋아하는 후보, 경쟁력 후보를 뽑는 거. 그게 가장 최고의 선거를 이기는 최고의 전략이죠.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텃밭 같은 지역에 상해 공천이 제대로 이제 안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정훈 시대 전환 의원 영입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을 하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요, 이제 조정훈 시대 전환 이제 공동대표가 막 참담하다, 이제 뭐 가치와 국민 없고 뭐라고 그랬냐면 탐욕과 협잡만 남은 정치의 추한 이제 뭐 추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조정훈에서 좋은 걸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여러 언론적인 평가는 이제 좋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원래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21대 이제 후반기 법사위로 오면서 거의 우리 국민의힘하고 정적인 보조를 같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떤 외연 확장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저는 정말로 김기현 대표가 외연 확장을 한다면은 조정훈 의원은 이제 벌써부터 우리 당에 오려고 마음을 먹었던 분 같고요. 예. 또 양양자 의원도 거의 우리 당 색깔 아닙니까? 정말로 외연 확장을 한다면은 이런 분들보다는 오히려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 안 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아니다라고 민당도 아니지만 국민의힘도 아니다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네. 오히려 이런 분들을 모셔야 되지 않냐.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 이제 오세훈 2021년도죠. 4월 달인가요? 네. 서울시장 재보선거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뛰었죠.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서 노력한 분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여긴 우리가 이제 그분 나름대로의 평가에 의해서 아니다. 제3의 세력을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오히려 이런 분들이 올 수 있게끔 우리의 가치나 외연이나 우리의 전략이나 기조나 이런 걸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연을 제대로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참 흉악 범죄에 대한 공포심이라 그럴까요?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이게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일종의 집단 공포 같은 형태죠. 뭐 큰 소리만 나도 사실은 두려워하는 거고 작은 사건만 나도 이제 여러 가지로 공포스러운데 조금만 이제 안정된 기가 되면은 괜찮아질 겁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안정감 있기 위해서는 일단 공공치안이 잘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 경찰이 범죄 예방에 집중하기 위해 대대적인 이제 조직 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2,900여 명, 약 한 3,000여 명을 치안 현장에 더 투입하겠다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면요. 예, 새로 뽑는 건 아닙니다. 새로 늘리는 건 아닌데 기존에 있는 조직 개편을 통해서 업무 재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는 이제 행정 관리 인력을 현장으로 재배치하는 것. 말하자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내에 사이버 수사국이라든가 외사국 같은 데에서의 일전 관리 인력을 이제 통폐합함으로써 관리 인력을 한 100여 명 그리고 시도경찰청의 수사심사 기능, 그러니까 중복
잘못된 거로 판단되는 그 인력을 통해서 한 1,300여 명, 그다음에 경찰서 자체의 과학계를 통폐합해서 1,500여 명 이런 정도를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걸 재조정을 해서 일정 정도 이제 경찰서의 범죄 예방 대응과를 신설하고 기동 순찰대를 운영하면서 그리고 신상 정보 등록자 관리를 하는 그쪽으로 이동시킨다는 게 첫 번째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지방경찰청이나 아니면 강력팀들 일부를 이제 형사 기동대로 전환을 해갖고 신설해서 1,300여 명, 그 다음에 경찰관 기동대, 뭐 기동대라고 하죠. 그 인력과 지역 경찰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는 이런 방식. 크게는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는 인원도 늘어나고 순찰 활동도 더 이제 빈번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일단 이렇게 되면 무차별 범죄 또 무차별 흉기 난동 이런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거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본연의 임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사도 중요한 임무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나 수사 지원 인력의 일부, 그러니까 관리 인력이든 어쨌든 그들을 재조정한다는 게 사실은 뺀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군대에도 전투병과가 있지만 보급병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투병과만 있으면 안 되죠. 보급을 해줘야 되죠. 그럼 보급병과라고 하는 관리 쪽을 일부 빼내면 현장에서는 어떤 편법을 사용해서 전투 인력을 관리력 일부 돌리려고 할 겁니다. 그럼 실제의 그 수사를 담당하는 쪽은 상당히 좀 줄어들지 않겠냐. 이게 현장의 경찰들의 우려. 그러니까 말씀하신 형태의 그런 어떤 효과는 있지만 부작용도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이 사실 걱정.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른바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형태 이런 지적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다른 부서에 공백이 생기는 걸 모를 리는 없을 텐데 어떻게 이런 계획이 세워졌는지. 이제 뭐 가장 행거는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경찰의 치안 중심의 재배치를 요구하셨고 일정 정도 지방청의 경찰청의 관리 유휴 인력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요구에 따라서 현장 순찰 인력과 그런 부분에 전환은 됐는데 그게 실제로 이제 그 공백을 어떻게 발생하고 배울 것인지는 사실은 제가 만나본 많은 그 현장 경찰들이 일선 경찰들의 반응이군요. 우려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물론 그 대통령의 그 방안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은 있느냐. 왜냐하면 인원을 전체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쪽 인원을 이쪽으로 옮겼을 때 이런 부작용이 어떨까. 이게 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분명히 또 치안 강화는 필요한 건데 전체 인력은 늘리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구멍이 생기는 그런 분야가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뭘까요? 한때 왜 의무경찰 제도 뭐 복원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히 이제 경찰의 치안이라는 것의 목표가 어디냐. 거기에 맞는 인력 조정이 과학적으로 되어 왔느냐.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뭐 정보경찰이라든가 아니면 경비경찰이라든가 그러니까 경찰이 여기까지 담당하는 것이 맞나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던 인력을 다른 쪽으로 전용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는 어땠는가. 그리고 기존에 문재인 정부에서 했었던 검경수사권 조정의 수사 인력이 확대하지 않습니까? 그 인력을 지금 일시적으로 줄인다고 했을 때 그 법은 일정 정도 검경수사권의 틀 내에 있었습니다. 근데 인력을 바꿔버리면 법과 현장이 안 맞는 것이 아니냐. 불일치가 생길 수 있겠네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겁니다. 수사 심의 인력인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장에서 수사를 했는데 그것을 검토하는 인력을 지금은 대부분 돌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있었던 형태의 수사 강화는 어디 갈 것이냐. 이런 게 사실 가장 큰 의문이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글쎄요. 이걸 그러면 다시 뭐 검찰 쪽에서 맞는다든가 아니면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현장 배치로 옮겨가는 인원이 한 2,900여 명인데 3,000여 명 가까운데 그 인력을 좀 점차적으로 더 추가 채용을 통해서 늘릴 수는 있는 겁니까?
대체적으로 경찰이 한 해 거의 5천 명 이상 채용을 합니다. 네. 대체적으로.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1,000명이 늘린다고 하면은 근데 지금 대통령 정부의 그 기조가 축소 정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찰만 늘린다고 하면 이게 여론이 어떨까요?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이게 뭐 단 하나로 해결될 수 예, 있는 예. 문제는 또 아니네요. 자, 하나하나 좀 개별적인 수사 관련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이제 무차별 강력 사건 관련된 재판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가해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했던 정유정,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요. 예. 부산 금정경찰서에서 일종의 정유정의 여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었고요. 네. 정유정에 대한 전쟁인의 포렌식을 통해서 20대 여성과 10대 남성에 대한 범죄 시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20대 여성 같은 경우는 직접 오프라인에서 만났고 네. 범행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에 다른 사람이 지나가서 사실은 실행에 못했다. 여기가 하나고요. 10대 남성도 유인을 하려고 했으나 정유정이 한 말 자체가 그러니까 저 채팅을 통해서 하는 말 자체가 너무 이상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혈액형이 뭐냐? 수술한 적은 있느냐? 이런 걸 물었다고 합니다. 그걸 왜 물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10대 남성이 이건 좀 너무 이상하다 해서 안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건이 이제 병합돼서 검찰로 올라간 거죠. 여죄로요. 네. 여죄로 올라간 거죠. 자, 그런데 이 정유정은 재판에서 계획이 아니다. 우발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건이 이제 올라간 거죠. 이제 밝혀진 거죠. 그러면은 본인이 계획적 범죄가 아니라고 하면은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부터 계속 시도를 하고 있었다가 과외교사에 대한 그 범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거를 계획적 범죄가 아니라고 해버리면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인정하고 변호 전략을 바꾼 것이 되는 거죠. 예. 참 이게 심각합니다. 백주 대낮에 서울 시내 한복판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였던 조선의 재판 역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우발적이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다. 이런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피해 망상 상태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까? 예. 처음에는 열등감 때문에 또래 남성을 공격했다고 본인이 그 현장에서도 진술을 했죠. 근데 문제는 경찰 조사에서 그랬는데 최원종이 범행의 이윤, 그러니까 분당 서현역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본인도 최원종의 주장처럼 누군가 나를 스토킹했다. 앞의 주장을 다 부정을 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조선이 신림동 범죄자인 조선이 뒤에 이 서현동의 최원종을 따라했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죠.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실제로 자신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어떻게 빠져나갈지에 대한 면밀한 전략들을 짜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주장들이 안 먹힐 것 같지만은 사실 이런 사람들의 그 말 자체가 실제로 이제 어떤 주장만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엄격하게 증거에 의해서 추적된 부분은 비교적 적기 때문에 이런 범죄자들이 이런 식으로 좀 허황되지만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인은 누군가의 스토킹이 당했다. 최원종을 봐라. 나도 그렇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주장하는 겁니다. 최소 형량을 받기 위한 그런 시도. 그렇죠. 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성남입니다. 서현정에서 흉기 난동을 벌였던 최원종의 재판도 최근에 시작됐는데요. 그런데 최원종의 변호인이 수사 기록을 다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첫 공판이 10여 분 만에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유족은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냐면 시간 끌기 전략이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시간 끌기 전략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이제 국선 변호인이었다가 사선 변호인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좀 진작 바꾸지. 그러니까 임박해서 바꾸니까 당연히 그 변호인은 그걸 검토하기 어려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든 거는 사실은 최원종이죠. 그러니까 최원종의 전략은 맞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긴 빼기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이 집중돼 있으니까 이것을 건너서 이렇게 되면 한 달이 더 시간을 법니다. 최원종은. 한 달 뒤에 또 공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긴 빼기 전략이라고 하는 유족의 주장이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사망자가 있는데 자, 지난 9일에는 한 언론에 최원종이 이제 자필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제목은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드리는 사과문이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피해 망상에 시달렸고 사회의 정오심을 갖게 됐다. 구치소가 힘들고 괴롭다. 정작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없고 자 이런 편지를 쓰는 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본인이 힘들고 본인이 괴롭다라는 사실 이 얘기는 누구냐? 재판장한테 어필하려고 하는 거죠. 본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힘드니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과를 해야 될 당사자한테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에 대한 사과는 누구에 대한 사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최원종은 그런 전략을 하는 거죠. 내가 아프고 내가 피곤하다 힘들다라고 하면서 재판장님 나를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계속 이런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재판장이 아니라 대국민 언론에 전달하면서 더 영향력을 키운다 이런 것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그것도 가장 영향력 있는 조선일보에. 그가 딱 하나에. 근데 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네, 뭐 영향력의 평가는 또 제각각 달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모방 범죄가 상당히 이 염려가 된다. 정유정 재판에서 담당 판사는 언론에 자극적인 내용이 부각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우려를 전했는데 이런 범죄가 모방 범죄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 아닐까라는 우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판사님께서는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조선의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최원종이 그것을 모방했다는 것은 지금 밝혀지고 있는 사실이고 거꾸로 이제 최원종을 조선이 모방하고 있어요. 그죠? 최원종 사건을 최윤종이 또 모방하고 있어요. 근데 최윤종은 거꾸로 최원종에 대해서 지금 모방 변호 전략을 그쪽으로 바꿔요. 이 셋이 교묘하게 엮여 있는 겁니다. 아니, 범죄자끼리도 지금 진술 자체를 모방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언론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 수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극적으로 퍼지진 않고 대신 알려줘야 될 것은 명확히 알려주되 이 기준에 대해서는 사실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 판사님의 말씀은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참 흉악 범죄 과연 어떻게 우리가 건전해 나갈지 좀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지금까지 사건본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정치권 시계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과연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민생은 또 경제는 잘 챙겨주고 있는지 대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들지만 힘내시고요. 또 건강하고 안전한 오후 되십시오.